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말한 대로 오늘은 텍스트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텍스트 쇼펜하우어와 토마스 베른하르트 부분에 보면은 이제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말이란 말은 여러분 알다시피 서론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졸업 논문을 요즘엔 또 졸업 논문 아니고 이제 시험 성적으로도 많이 이제 하는데 과거에 졸업 논문 쓸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말, 즉 서론이죠. 서론, 본론, 결론 이런 형식을 갖춰야 됐죠. 그래서 논리적인 글을 쓸 때 이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 자료도 소논문이기 때문에 물론 내용도 필요하지만 그 글 쓰는 연습, 논리적인 글쓰기 연습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세기 예술 작품 혹은 예술 이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이제 살았던 이 시기가 지금 나오는데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죠?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흔히 세기 말이라고 하는 그 19세기 말에 해당됩니다. 항상 그 종말론이라는 게 있죠. 그 종말론을 믿는 뭐 종교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종말론이 사실은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갔는데 지나가면 또 새로운 종말론이 또 생겨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제 그 사람들은 항상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또 이용해서 어떤 뭐 사이비 종교라든지 이런 것도 또 많이 횡행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에 사실은 충실한 게 가장 그 바람직한 삶의 형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미리 걱정하고 먼저 앞서서 그죠? 그렇게 생각해서 도움이 될 건 없습니다. 현재 충실하다 보면 나중에 결과도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당시가 세기 말이라는 그 종말론이 유행했던 시기입니다. 19세기 말이. 그래서 보통 방향 감각을 상실한 세계,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방향 감각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목표를 하는 지향점이 없는 거니까 완전히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방향 상실하는 게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물론 그 자기가 뚜렷하게 정해놓은 어떤 방향이나 목표가 없을 때 어떤 희망이나 소망을 품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은 어떤 절망감, 자포자기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방향 상실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상실했을 때에 나타나는 부정적 반응으로서 보면 데카당스, 보통 퇴폐, 몰락의 징후를 데카당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데카당스와 어떤 몰락하는, 붕괴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이런 게 이제 지배하던 시기가 이 19세기 말입니다. 지금 쇼펜하우어 텍스트만 보면 조금 삭막하니까 저번에 쇼펜하우어 사진을 그래도 젊을 때 사진을 했죠. 사진이라기보다는 이제 초상화에 가깝고, 그 당시 뭐 아직 사진이 지금처럼 뭐 유행하기 전이니까 남아있는 사진은 얼마 없습니다. 지금 쇼펜하우어가 나이 들었을 때 이 사진이 주로 많아요. 쇼펜하우어를 소개할 때 보면은 젊었을 때는 보면 사진이 아니고 초상화예요. 그죠? 예.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죠? 그동안에 자기가 많은 범핑과 고뇌, 그러니까 우울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 겪다 보면 얼굴이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젊을 때 얼굴하고는 너무 다르네,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당시 이런 어떤 몰락의 분위기가 이제 19세기 말인데, 이때 유럽의 지성인들, 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 쇼펜하우어 철학이 유행합니다. 왜? 종말론이 지배하던 그런 시기니까. 어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이 끝나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어떤 허무한 절망감이 생기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이 쇼펜하우어 철학이, 염세주의 철학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져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청년 시절을 보낸 독일의 유명한 문인 중에 토마스만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만 들어봤습니까? 토마스만하고 또 그 형도 있죠. 만 가문이라고 합니다. 토마스만. 그래서 그 형과 동생이 서로 정치적인 이념이 너무 달라가지고 토마스만은 좀 보수적인 성향이고 형은 또 진보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어떤 서로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화해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형제도 이럴진데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만 이 보수와 진보 양 진영 간의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대립이 문제는 자기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토론 문화가 너무 약하지요. 독일에 비해서 그죠? 유럽이나 독일, 특히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토론하는 걸 좋아하고 또 어릴 때부터 수업을 토론식 수업, 남의 의견을 들을 줄 알고 또 자기 의견도 물론 주장해야 할 때는 주장하지만 남의 의견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수업을 많이 받지 않고 어릴 때부터 익숙지 않다 보니까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면 자꾸 적으로 생각하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특히 지역 감정을 이용해 가지고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해서 표를 얻고 우리가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김동조죠. 동조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한테는. 어쨌든 우리가 좀 아쉬운 게 첫 출발이 막 우리가 해방이 되었을 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나치 잔재를 청산하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나치 부역자들을 처단하고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어떤 근원, 역사의 어떤 근원 뿌리에 대해서 어떤 반발심이 덜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친일 부역자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다든지 위정자로서 그대로 남아있고 또 거기 친일 행위로 쌓은 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방 후에도 더 잘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운동한 그 후손들은 아버지가 독립운동한다고 뭐 집에 붙어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고 아이들은 이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독립운동했던 후손들이 더 힘들게 살고 그게 계속 이어져. 이런 게 우리 역사의 첫 단추가 좀 잘못 껴진 게 가장 문제라고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친일 행위와 잘못된 그런 사람들을 처단하고 처벌하고 또 독립운동했던 후손들을 제대로 대우해주는 그런 어떤 밑바탕 위에서 우리 국격이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수업 내용하고 좀 퍼스널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서 이 당시 청년 시절을 보낸 토마스 만도 역시 이 쇼펜하우어의 저서 중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그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책 내용을 여러분이 다 보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고 하니까 이걸 좀 요약해 놓은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한번 봅시다. 그래도 책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간단하게 정해놓은 내용 봅시다. 인류는 내게서 몇 가지를 배웠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당찬 주장은 입증되었다고 단언.
자, 이건 뭐 바로 책 소개는 아니고 쇼펜하우어의 삶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도 잠깐 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기리며 이런 시를 남겼죠. 그가 가르친 것은 지나갔으나 그가 살았던 것은 남으리라. 이 사람을 보라. 그는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았노라. 니체가 아인슈타인은 뭐, 쇼펜하우어의 책에 영감을 받아 예, 상대성 아인슈타인이죠. 이론을 구상했고 토스토이는 서재에 쇼펜하우어의 초상화만 걸어두었으며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을 완성하기 위해 쇼펜하우어의 책만을 곁에 두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쇼펜하우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쇼펜하우어 영향을 받았어요. 입니다. 현대 인류가 이뤘다고 자부하는 혁신적인 문학, 과학, 의학, 철학적 성과엔 쇼펜하우어의 글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생을 통해 그의 당찬 확신의 질감을 돋봐보겠습니다. 저번에 말했던 그 개 있죠? 처음에는 해결이라고 이름 붙였댔죠. 쇼펜하우어는 1788년 2월 22일 잘나가는 무역상 하인리히와 그의 어여쁘고 젊은 아내 요한나의 첫째 아들로 독일 연방 단치에서 출생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아버지는 루소와 볼테르를 읽었고 런던에서 발행되던 더 타임스를 구독하던 시민적이면서도 귀족적인 공화주의자였으나 실종적 불안에 허덕였던 매우 예민한 사람이었죠. 훗날 쇼펜하우어는 비밀 메모장 자기 성찰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그토록 저주스러운 불안증을 물려받았기에 온갖 의지력을 총동원하여 그것에 맞서야 한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아버지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사적인 가정과 공적인 회사를 죄다 책임질 줄 알고 쇼펜하우어에게 품격 있는 생에 대한 잣대를 멋지게 세워주었으며 엄청난 유산을 상속해 노동으로부터 쇼펜하우어를 자유롭게 해 주었으니까요. 반면 밝은 성격의 사교성이 뛰어난 어머니와는 관계가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격이 완전히 대조적이죠. 쇼펜하우어는 아버지 쪽이었습니다. 그죠? 어머니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인정투쟁에 성공하고 싶었기에 쇼펜하우어를 이해하지 못했고 쇼펜하우어 또한 이타적이지 못한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는 어머니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이렇게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힘없이 괴로워하며 병석에 있을 때 늙은 하인이 충성스러운 음모감으로 그를 보살피지 않았더라면 그는 홀로 남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외로워할 때 어머니는 파티를 열었고 그가 쓰라린 고통을 겪을 때 그녀는 즐거워했다. 어머니도 쇼펜하우어를 좋아하지 않았고 쇼펜하우어의 글이 뛰어나다는 괴테의 칭찬을 들었을 때 한 집안에서 천재적 작가는 두 명일 수 없다고도 말했죠. 이들의 찢어진 관계에 대해선 잠시 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793년 단치가 프로이센에 점령당하기 직전 쇼펜하우어 일가는 당대 교육의 최고 중심지인 독일의 함부르크로 이주합니다. 함부르크는 알죠? 독일의 국제적인 의학 영사관이나 세계적인 언론들이 많이 모였죠. 우리나라 뭐 부산항이나 우리 목포처럼 그죠? 예. 18세기 내내 함부르크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식민지 상품들과 영국의 산업 생산품을 옮겨시는 중요한 곳이었죠. 1789년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를 쓴 프랑스 혁명의 핵심적 사상가 에마니에 조제프 CAS는 나폴레옹에게 함부르크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부위라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아버지 하이니히는 세계교육의 중심지 함부르크에서 사업을 성공시켰고 존경받는 무역상으로 자리 잡습니다. 1797년 쇼펜하우어의 동생 아델레가 세상에 나오지만 연을 쌓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이해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 쇼펜하우어는 프랑스로 가 2년 동안 거주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실질적 교육을 받습니다. 언어학습에 능통했던 쇼펜하우어는 모국어를 잊을 만큼 프랑스어에 익숙해졌고 이 언어 감각은 훗날 그의 글이 영어와 프랑스어는 물론 다른 유럽의 언어들로 무리 없이 번역될 수 있는 언어적 보편성을 만들어냅니다. 한국 언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어릴 때 사실은 언어는 빨리 익히는 게 좋습니다. 우리처럼 성인이 되어서 제2외국어 다른 언어를 익히는 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한국어로도 쇼펜하우어의 글은 오해 없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쇼펜하우어가 구사한 언어는 호환이 탁월하죠. 1799년 8월 함부르크로 돌아온 쇼펜하우어는 융의 사립학교를 다니며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한 공부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러나 1803년 15세의 쇼펜하우어는 갈등을 하게 되죠. 사업가로 살기보다 철학자가 되고 싶은 꿈을 꾸게 되었으니까요. 아버지 서재에 있던 책과 접하고 난 뒤 더더욱 이 꿈은 커져갔고 아버지에게 인문 김나지움에 입학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쇼펜하우어의 청을 들어주기보다 이것이냐 혹은 저것이냐 라는 실존주의적 결단을 요구하죠. 여행 갈래, 김나지움 갈래. 이제 김나지움은 우리가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레알슐레, 영어로 리얼이 독일어로 레알이죠. 우리 요즘 그 인터넷 댓글에 보면 레알 해놨는데 그건 이제 그대로 발음한 거죠. 리얼, 영어의 리얼입니다. 정말 말이죠.
레알 슐레가 실업학교입니다. 현실적인 학교니까. 그죠? 여행 갈래, 김나지움 갈래 이렇게 선택을 요구한 겁니다. 습니다. 사춘기 쇼펜하우는 세계의 면면을 알고 싶은 충동이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 욕구보다 컸기에 철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접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포상으로 그는 부모님을 따라 그랜드 투어를 가게 되죠. 쇼펜하우는 여행 중 세 가지 격정을 경험했다고 수리합니다. 높은 산에 오를 때의 황홀경과 세계가 넓다는 사실과 부처상의 단아한 모습이 그것이었죠. 쇼펜하우는 쇼윈도에 전시된 부처상을 보고는 이렇게 씁니다. 상대방에게 친절히 미소 지으며 끄덕이는 부처상들을 보면 짜증나는 순간조차 웃지 않을 수 없다. 삶의 업보를 해탈한 부처를 통해 쇼펜은 실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언어를 수색하는데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1804년 이런 거 보면은 참 그죠. 쇼펜하우어가 정말 어릴 때부터 뛰어납니다. 저번 시간에도 열반의 경지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서양인에도 불구하고 이 동양의 불교의 어떤 부처의 그 열반의 경지라는 이런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자기가 위안을 얻었다는 거, 그죠? 예, 그게 좀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이렇게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죠? 예. 8월 25일 여행이 끝나고 해야만 하는 공부로 가야 하는 쇼펜하우어는 이런 일기로 그 고통의 무게를 기록해둡니다. 하늘에는 평화가 깃들고 지상에서는 모든 게 끝이다. 무역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을 받으며 지옥 같은 일상을 보내던 쇼펜하우어에게 엄청난 고난이 또 찾아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하며 그가 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말 알겠죠? 자살했다는 겁니다. 물론 병상에서 고통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생을 마감했겠지만 어쨌든 스스로 자살했기 때문에 이제 쇼펜하우어가 충격을 많이 받았겠죠. 마티아스 클라우디스의 내 아들에게란 서한집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며 읽습니다. 마르크스와 유사하죠. 이 책에서 클라우디우스는 마치 아버지 하이니가 쇼펜하우어에게 한 말처럼 이렇게 씁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 내 너를 데리고 갈 수 없기에 넌 세상에 홀로 남을 거고 좋은 충고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게다. 인간의 집은 여기에 없다. 슬픔에 잠긴 쇼펜하우어와는 달리 어머니는 남편의 죽음 뒤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1806년 어머니는 회사를 정리하고 딸 아델레와 함께 바이마르로 이주해 살롱을 열고 기행문을 쓰고 유럽의 상류사의 스타가 되죠. 어머니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라는 논리로 음의 관세에서 벗어나길 원했고 그 꿈을 이뤘죠. 어머니의 살롱에 당대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던 괴테가 자주 찾아오면서 어머니의 명성은 나날이 깊어갑니다. 그가 가르친 것은 지나갔으나 그가 살았던 것은 남으리라. 이 사람을 보라. 그는 누구에 배우면서 어머니의 명성은 나날이 깊어가기 전에 깊이 뛰어든 것이죠. 늦게 시작한 철학은 쇼펜하우어에게 고된 노고였고 삶의 중심을 잡아주던 아버지의 죽음은 세상을 염세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고독이었습니다. 자, 이런 그 집안 환경 어떤 분위기가 쇼펜하우어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의 어떤 본성이 그런 대로 남은 삶을 그렇게 살게 되니까 쇼펜하우어가 이제 고독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 위기를 철학의 동력으로 삼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란 불쾌한 것이기에 나는 삶에 관해 숙고하며 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베르린 대학에 들어가 칸트 철학의 독일적 계승자 피에테의 강의를 듣습니다. 두 번의 강의를 들은 뒤 피에테의 국가주의적 선동에 실망한 그는 1813년 25세의 나이에 베를린을 떠나 홀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로 작정하고는 마침내 그 목표를 이뤄 충족 근거일의 4겹의 뿌리에 대하여를 완성하지만 학계는 그의 글을 알아봐주지 않습니다. 너무 앞서가도 그 시대에 못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와 표상의 세계도 자기가 살아있었을 때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죠. 죽은 후에 뒤늦게 이제 사람들이 알아본 재석 아닙니까? 그죠? 등들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인맥을 쌓아 자신을 홍보하려는 노력 대신 더 놀라운 작품을 완성하겠다고 홀로 결심합니다. 독일의 피렌체로 불리는 다나한 도시 드레스덴으로 향하죠. 그곳에서 쇼펜하우어는 4년간 왕성한 생산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주조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완성합니다. 작품을 끝내 쇼펜하우어는 어머니가 있는 바이마르의 휴직차 잠시 들르지만 어머니와 그는 심하게 다투고 둘의 관계는 끝장납니다. 어머니의 자유주의적 세계관과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품위는 결이 맞지 않았죠. 결별의 아픔을 잊고 작품 완성에 대한 피로를 달래기 위해 쇼펜하우어는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납니다. 매일 하는 업무를 종결하고 내 문이 열리는 나라로 갈 것이라고 게테에게 편지를 쓰죠. 여행 후 1819년 31세의 나이에 쇼펜의 유명한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출간됩니다.
세상이 이 책의 진가를 알아볼 것이라 확신한 쇼펜하우는 기대를 품고 베를린 대학으로 들어가 헤겔의 강의 시간에 맞춰 호기롭게 강의를 열었으나 쇼펜하우의 강의는 인기가 없었고 그의 차별은 통일 독일과 막강한 국가를 열망했던 당대 청춘들과는 어울리지 않았죠. 잠시 실망한 쇼펜하우는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이탈리아 여행을 한 뒤 1825년 베를린으로 돌아와 한 번 더 강의를 하려고 시도하지만 또 실패하고 제 언어적 재능을 활용해 번역자의 길을 개척하라고 했으나 이 또한 실패하고 말죠.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 이탈리아 여행이 어떤 위안을 삼기 위한 휴식을 취하는 걸로 나오는데 괴테도 그렇고 독일인들이 그죠?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독일은 독일어로 클리마 하면 기후인데 1년에 한 3달 정도만 일조량이 그러니까 햇빛이 있는 날이 1년에 한 3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온다든지 좀 우중충한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독일이 왜 철학이 그렇게 발달했을까? 물론 그 독일의 어떤 관념론적인 그 사색과 명상을 즐기는 그런 독일인의 국민성도 그 요인이 되겠지만 이 기후도 클리마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예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전기가 안 들어오고 뭐 촛불로 불 켜고 살았을 때 비 오고 날씨가 흐리면 우리가 바깥에 못 돌아다니면 실내에 있지 않습니까? 실내에서 뭐 요즘처럼 TV나 컴퓨터도 없는데 뭘 하겠어요? 책을 읽는다든지 사색에 잠긴다든지 이런 게 많겠죠. 아무래도 명상에 잠기고. 그래서 독일이 또 철학이 발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예. 자, 연이은 자절로 우울증을 앓던 그는 1831년 콜레라가 베를린을 덮을 때 여러 도시를 배회하다가 1833년 45세의 나이에 프랑크푸르트에 안착합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이곳에 살았고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무려 28년을 글쓰기에 몰입했죠. 그는 엄청난 일상의 질서를 죽을 때까지 유지합니다. 아침에 첫 3시간 동안은 글을 쓰고 바로 이어 플루트를 집어들고 로시니와 모차르트의 작품을 1시간 정도 연주하고는 영국궁이나 식당에 들러 점심 식사를 하고 빠른 걸음으로 오후 산책을 즐기며 상념에 빠진 뒤 저녁 시간에 책을 읽고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뭐 다른 철학자 칸트도 그렇고 전부 다 이 하루 일상이 딱 짜여진 규칙대로 생활했어요. 예?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쇼펜하우는 음악 감상을 또 굉장히 자기 위안으로 삼은 것 같은데 칸트 같은 경우는 산책을 굉장히 그죠?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의 루틴 이게 철학자들의 유명한 철학자들의 습관이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죠? 이 일상을 철저히 지키면서 운명의 작고로 사는 불안을 해소했죠. 외롭게 사는 사람은 자신이 내부에서 신을 떠받들이거나 짐승을 키워야 한다고 몽테누는 말했는데 쇼펜하우에게 있어 이 신은 자신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끊임없이 읽고 수정했으며 보완하고 추가했습니다. 이 철저함을 지키기 위해 쇼펜하우의 존재적 시간은 정확하게 통제되었고 관리되었습니다. 여타의 다른 모든 충동들은 봉인되었죠. 1836년 의지와 표상으로 세계의 증보판으로 준비했던 자연에서의 의지에 관하여를 출간하지만 또다시 세상은 그를 주목하지 않았죠. 더구나 이 책은 자비를 들여 출판한 책인 터라 금전적 손해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한 1838년 어머니까지 사망합니다. 잘나가던 어머니는 말년에 점점 잊혀지기 시작했고 유산관리까지 실패해 돈도 없어졌고 딸의 유산까지 손댔기에 쇼펜하우의 동생 아델레는 어려운 환경에 놓이죠. 그러나 자존심 강한 집안의 내력답게 아델레는 오빠인 쇼펜하우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남은 생활을 독신으로 꾸리며 고요히 살아갑니다. 이런 편지를 남기기도 하죠. 나는 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늙어서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내 운명이 두렵지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내게 어울린 남자를 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 나는 이 적막함을 견뎌낼 만큼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1839년 51세의 나이에 쇼펜하우의 논문 인간의 의지의 자유에 관하여가 현상 논문에 채택됩니다. 공신력 있는 최초의 인정이었기에 다음에 도덕의 기초에 관하여를 또 출품하지만 이 논문은 상을 받지 못하죠. 시대는 급격히 변해갔고 1848년 혁명이 실패하면서 정치적 철학에 실망한 사람들은 천천히 쇼펜하우의 세심하고도 예리한 언어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의 매력에 빠져든 것이죠. 진정한 철학에서는 행간의 눈물과 울부짖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부두둑 가는 소리와 다들 죽고 죽이느라 아우성치는 끔찍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철학이 아니다. 1851년 63세가 된 쇼펜하우는 노년의 슬기로 쓴 잠언인 소풍과 부록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출간되지 않고 남은 변들이 글이었으나 엄청난 성공을 거두죠. 영국을 시작으로 전 유럽의 문학인은 이 책에 열광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고독한 철학자에 대한 보상일까요? 쇼펜하우는 염세주의라 알려진 통념과는 달리 세상을 미워하지 말라는 충고를 다음과 같이 남기기도 했죠. 사회는 불과 비교될 수 있다. 영리한 자는 적당한 거리에서 몸을 녹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불을 거머쥔다. 그는 불에 데인 후 춥고 외로운 곳을 도망가서는 불이 뜨겁다고 징징거린다. 쇼펜하우는 마침내 외부 세계가 그를 경탄할 때까지 오랫동안 스스로를 경탄하며 버텼고 비로소 승리했습니다. 그가 작품을 쓰는 창조적 삶과 건강한 일상의 평범한 삶 모두를 공정하게 대입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작품을 위해 일상을 희생하는데 그는 반대했고 큰 성과를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하는 행위에도 그는 반대했습니다. 성공의 향락을 만끽하는 것보다 소소한 제 일생을 지키는데 더 큰 주의를 기울였던 그는 1860년 72세의 어느 날 죽음을 앞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인 무에 이른다는 것은 제게는 감사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죽는다고 해서 그런 전망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적어도 순수한 지적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활에 철저히 떳떳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쉽게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삶이란 게임을 할 때 판돈을 적게 걸고 가급적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죠. 우리가 삶의 희극이나 비극에서 함께 연기를 해야 한다면 적어도 관객인 동시에 배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주변의 상황에 적당히 합의하려는 요령을 통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이라는 무대를 지배하는 배우며 그 배우를 평가하고 그 배우에 감동하는 관객이기도 하니까요. 모두의 삶의 세부에 과학적 질책과 실망의 부장이 자리 잡지 않기를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부디 급급한 현실에 패배하지 않고 각자 스스로의 삶을 딛고 올라서는 오늘이 되길 기대하며 안녕. 자, 끝에 이런 말을 보면 뭐 이 사람이 진짜 염세주의 철학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굉장히 희망적인 멘트가 많죠. 그리고 72세까지 살았는데 그 당시에 72세면 지금으로 치면 한 90세까지 산 겁니다. 그죠? 굉장히 오래 살은 건데 건강 관리를 잘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쇼펜하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마 일생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그래서 이 아까 토마스 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잠깐 넘어갔는데 토마스 만이 어쨌든 이 쇼펜하우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만 하면 이제 유명한 책이 많지만 여러분 그 중에 부덴브루크 일가라는 장편 소설 알죠? 한 가문의 이야기 4대에 걸쳐서 한 가문이 몰락해 가는 과정을 다룬 장편 소설이 부덴브루크 일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나오는 토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쇼펜하우의 철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형이상학이라는 철학을 이 주인공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왜? 이 토마스 부덴브루크라는 이 주인공이 이 책에서 내용에 보면 우연히 발견한 이 쇼펜하우의 그 염세주의 철학서인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를 탐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그날 밤에 깊은 잠에서 갑자기 깨어납니다. 자다가.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두운 방 안에서 갑자기 뭐 신의 계시를 받은 뭐 빛이 비치는 것처럼 느끼면서 이 쇼펜하우의 염세주의 세계관에 대해서 탐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 교재 텍스트에 보면 나옵니다. 요 펜 한번 볼까요? 그대로. 자, 여러분 보세요. 죽음이란 무엇이었던가? 죽음이란 축복이었다. 지금처럼 은총을 받은 순간에만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축복이었다. 죽음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길을 헤매다가 돌아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과정이겠죠. 삶의 행로입니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길을 헤매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중대한 착오를 교정해 주는 것이며 역겹기 짝이 없는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 현실의 굴레와 속박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한 거죠. 그것은 안타까운 불행한 사건을 본래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안타까운 불행한 사건이 이제 자기가 태어나서
계속 살아온 인생입니다. 삶이. 그죠? 본래대로 되돌리는 게 죽음이다. 그 죽음을 아주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이제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세계관을 이제 이 주인공이 토마스 만의 책 속에서요, 토마스 부든브르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제의 산물인 이 고통스러운 세계는 살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게 쇼펜하우어의 어떤 철학인데, 이 토마스 만의 초기 작품에서 이런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이제 이 토마스 만이 이제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을 겪었으니까 이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유럽을 무대로 해서 또 쓴 작품이 있습니다. 일종의 시대 소설인데, 여러분 마의 산이라는 작품 알죠? Der Zauberberg, 그죠? 자우버하고 베르크 합쳐진 단어죠. 이 마의 산에서도 보면 삶과 죽음의 문제 외에도 삶은 영원한 현재다라고 하는 그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이 소설에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이 토마스 만에게 굉장히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토마스 만의 작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뒤에 이제 조금 넘어가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토마스 만한테 쇼펜하우어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그죠? 자, 텍스트만 보면 좀 삭막하니까 사진 같은 거 좀 봅시다. 조금 내려가 볼까요? 이거 또 내 얼굴이 나오네. 조금 더 작게. 네. 더 이상 안 되구나. 자, 알 수 없네요. 젊을 때 얼굴이 조금 나서니까 이 화면으로 합시다. 토마스 만이 이렇게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작품에서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토마스 만의 작품 중에 또 베니스에서의 죽음이라든지 데 토트 인 베네디히 이런 작품도 있죠. 그래서 이 모더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그 쇼펜하우어 추종자가 이제 토마스 만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쇼펜하우어 추종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뤘던 토마스 베른하르트입니다. 토마스 베른하르트에 대해서 그때 사진을 잠깐 볼까요? 예, 토마스 베른하르트 생전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만이 쇼펜하우어를 추종했던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이 자살이나 어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베른하르트가 작품에서 많이 다룹니다.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베른하르트의 주인공들이 보면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반면에 이 절망에 빠진 이 베른하르트의 그 화자들, 주인공들일 수도 있죠. 이 화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작품 속에서 이제 얘기를 이끌어가는 서술자죠. 서술자가 이 작품 속의 주인공들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다시 원기를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만 주인공과 만나서 얘기를 나눈 그 화자는 오히려 삶에 대한 어떤 그 원기를 다시 회복한다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텍스트에도 보면 그 내용이 지금 나오거든요. 볼까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 베른하르트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저번에 제가 토마스 베른하르트가 외할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댔죠. 이제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재혼을 해버리고, 토마스 베른하르트는
외할아버지하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실제 자신의 삶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고 이 외할아버지를 모델로 해서 쓴 내용들이 많습니다. 토마스 베른하르트는 자기 작품에 등장하는 이 외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모두 이 외할아버지를 모델로 삼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독한 정신적인 인간이라든지 평생 동안 전념해온 연구나 예술 혹은 뭐 학문의 이념에 신들린 인간, 이런 게 모두 외할아버지 모습을 자기가 스케치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 한 수도원에서 이제 사생아로 태어나서 이제 토마스 베른하르트가 외조부 외할아버지 이제 밑에서 성장했는데, 어쨌든 진정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이 외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외할아버지가 없는 그 토마스 베른하르트 문학 세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 베른하르트가 쓴 그 수필집 중에 호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독일어로 아템, 데어 아템입니다. 이 호흡에서 자기가 결핵 요양소에서 읽은 책들을 열거하면서 외할아버지를 통해서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토마스 베른하르트가 이제 결핵을 앓았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있었던 적이 많은데, 이때 요양원에 있으면서 쇼펜하우어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접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 텍스트에도 나옵니다. 이게 나오죠? 자, 잠깐 볼까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몽테뉴와 파스칼 그리고 페규를 읽었는데 이들 철학자들은 후에 항상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정도로 나에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당연히 쇼펜하우어도 포함되었다. 외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은 당연히 그의 철학이 아니라 그의 세계와 사상이었다. 쇼펜하우어의 어떤 일생, 삶의 과정에 대해서도 자기가 관심을 많이 가졌겠죠. 그래서 이 베른하르트가 이제 쓴 작품, 주로 이제 이 사람은 그 픽션의 바탕을 둔 창작이나 또 이제 자서전을 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에서 보면은 베른하르트가 뭐 기구문도 그렇고 쇼펜하우어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베른하르트가 자신의 어떤 독서 체험을 밝힌 글에서 인용한 걸 보면은 말하고 있는 두 종류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독서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베른하르트는 진리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전달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삶 혹은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지프가 굴러내려오는 돌을 계속해서 밀어 올리듯이, 여러분 시지프 신화 알죠? 신화에 나오는 그 계속 바위를 산으로 굴러 올리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또 굴러 올리고, 그렇죠? 시지프가 굴러내리는 돌을 계속해서 밀어 올리듯이 우리들은 숙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난제를 풀기 위해 평생을 바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자기의 독서 체험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른하르트는 자기가 다룰 문학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벌써 말을 한 거나 다름없죠. 뭡니까?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 극복할 수 없는 죽음, 그죠? 자, 그럼 쇼펜하우어의 예술론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텍스트 지금 시간이 40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시간상 분량을 조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하다가 끊기면 안 되거든요. 문단이 나눠줘야 되니까. 쇼펜하우어 예술론을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끝마치기 전에 잠깐 그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에 대해서 한 10분짜리인데 잠깐 들어볼까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입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삶과 죽음을 망라하는 인생 전반의 의미에 대한 쇼펜하우어 고유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무엇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나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고 들어온 이 험난한 곳이 곧 우리의 인생이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생은 고통이에요. 물론 인생의 매 순간이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순간순간 작은 행복도 맛보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결론은 인생은 결과적으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는 행복도 잠시라는 거죠. 그 행복의 달콤함이 사라지기도 전에 고통의 엄습을 하는 것이 바로 삶이다. 결국 삶의 본질은 고통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과 종말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광란적인 욕정과 황홀한 육체적 쾌락 속에서 비롯됐으며 육체의 모든 부분들이 분해되고 썩는 악취 속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다. 산색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길은 인생의 향락과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항상 내리막길이다. 인생을 환상으로부터 깨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견해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당연히 일어나게끔 돼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마냥 낭만적인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에요. 이 환상으로 가득한 애니메이션은 더더욱 아니고요. 마냥 근사한 액션 무비도 아니고요. 인생은 다 부질없고 또 삶은 고통이라는 이 쇼펜하우어의 진단은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염세적이고 비관적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헛된 희망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이 쇼펜하우어의 준엄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이 염세주의적인 철학이라 해서 우리가 읽고 자살을 생각하고 사람이 염세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이면에는 오히려 그런 어떤 그 삶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문구들이 많거든요. 그거 우리가 읽고 오히려 반대로 희망을 가지고 자기 소신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생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면 한번 이 책을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읽고 있는 이 여성분 얼굴은 안 비추겠습니다. 여자 얼굴이 집중하면 안 되겠죠. 자. 잡히지 않는 타령새를 쫓지 마라. 인생에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삶을 낭비하거나 헛된 희망으로 현재를 희생하지 말라. 너무 힘들게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집착하지 말고 소유하려 하지 말고 삶을 있는 그대로 관조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아둥바둥 애쓰면서 힘들게 살아가지 마라. 삶을 관조하는 자세로 소확행을 즐기면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라. 그렇죠. 그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이 사실은 염세주의 철학이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이제 책 제목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아주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오히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다 읽어보세요. 저도 현재에 많은 가치를 두고 지금 여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중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쇼펜하우어의 현실주의가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고 또 흥미로워요. 굉장히 재밌는 대목 하나 읽어드릴게요. 과거에 존재했던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과거에 존재했던 적이 없는 것이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은 다음 순간에는 과거에 존재했던 것으로 돼버린다. 그러므로 아무리 무의미한 현재라 할지라도 현실성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가장 의미 있는 과거보다 낫다. 이것은 설사 전자가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후자의 무보다는 낫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생의 모든 순간은 오직 순간적인 현재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그 후에도 순간은 영원히 과거 속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다. 저녁이 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하루씩 짧아져 간다. 만일 우리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고갈되지 않는 영혼의 샘을 갖고 있으며 그 샘으로부터 영원히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시간을 퍼올릴 수 있다는 은밀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짧은 생애가 그토록 빨리 달아나는 것을 보고 아마도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우리는 현재를 향락하는 것을 지상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라는 이론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적인 것이며 그 밖의 모든 것은 가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를 향락하는 삶의 방법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순간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 마치 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에는 결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쇼펜하우어의 어머니에 대해서 저희가 느낀 게 많았겠죠. 그런 내용도 사실은 좀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라는 거죠? 어머니의 말년이 좀 별로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좀 헷갈리게 말하고 있는데 곰곰이 곱씹어보면 현재 최대한 즐기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라는 거죠. 어차피 뭔가를 해도 부질없고 안 해도 부질없는 게 인생이라면 가급적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일들로 채워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의미 있는 일로 채우라는 거죠. 이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진정한 생산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을 명징하게 인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자, 공동체 유튜브 선전입니다. 지나가고. 광경들은 가까이에서 보면 마치 아무런 인상도 주지 못하는 거친 모자이크 그림들과 같다.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져 바라봐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욕구하던 것을 손에 넣자마자 그것이 공허하며 무가치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보다 좋은 것에 대한 기대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때때로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해 후회하고 동경한다. 그러면서도 존재하는 유일한 시간인 현재를 무시하고 그것을 목표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러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며 자신이 전 생애를 공허하게 살아왔음을 깨닫게 된다. 즉 그들은 맛보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한 채 흘려버린 것이 바로 자신이 기대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임을 알고 놀라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세계는 희망에 의해 끊임없이 기만당하면서 죽음의 품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자, 여러분 들으셨죠? 현재는 존재하는 유일한 시간이다. 지금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라는 거죠. 죽음의 필연성은 인간은 단순한 현상일 뿐 물 자체, 즉 참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만약 인간이 물 자체이며 참된 존재라면 인간은 소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의 근저에 있는 물 자체가 이런 현상 속에서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물 자체의 본성으로부터 오는 당연한 결과다. 우리가 물 자체가 아니라 단순한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는 물질의 끊임없는 신진대사를 그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증명된다. 우리는 공급이 끊기자마자 사라져버리는 연기나 불꽃 및 분수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이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접하고 눈으로 보는 이 표상의 세계, 배후에는 물 자체의 세계가 있어요. 그 물 자체의 세계란 이 세계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의지라는 거죠. 이 세상을 돌아가도록 만드는 힘, 이 의지 앞에서 우리는 한갓 미물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무기력하고 작은 존재죠. 이 물 자체의 견지에서 보면 인간이란 먼지 한 톨에 불과한 존재죠. 이 순간을 살다가 가버리는 이 하루살이 같은 존재고요. 이렇게 작고 힘없는 존재인 인간이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힘, 이 의지가 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삶의 의지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자각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맹목적인 삶의 의지란 살고 싶고 번식하고 싶은 아주 기본적인 욕구와 충동을 의미해요. 예컨대 동물이 죽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나 식물이 자라려고 하는 것이나 하다못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나 이 모든 자연현상이 의지의 작용으로 설명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일생은 전체로서 보면 비극이며 부분적으로 보면 희극이다. 매일 지니는 욕망과 두려움은 그날그날의 생활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순간에 일어나는 뜻밖의 사건이며 각 순간의 걱정과 괴로움일 뿐이므로 이것들은 모두 희극 장면이 아닌가. 그리고 일생 동안의 우리의 힘겨운 노력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모든 희망은 하나하나 짓밟혀가며 마침내 죽음에 이른다는 것은 설사 이것이 미혹일지라도 비극임에 틀림없다. 즉 하나하나의 작은 국면에서 보면 설사 인간의 생활이 이가 갈리고 비참한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활은 항상 희극이 돼버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희극과 비극을 동시에 연출하고 있는 것은 인생이 매우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으며 우리는 매우 가련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처럼 무분별하고 끊임없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삶이란 결코 흡족할 수도 없고 안정적이지도 않다. 즉 인간의 삶은 비관적인 전망밖에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Grammarly helps make your writing. 자, 또 광고죠. 그래서 이 방금 이런 내용들은 자 우리 텍스트 읽을 때 나올 겁니다. 그때 또 인간이 진정으로 확인하기도 하고. 행복하고 싶다면 이 삶의 의지, 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역설적으로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삶의 의지를 포기한다는 게 자살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이제 죽는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아까 불교 이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얘기했는데 그런 어떤 상황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울 때 오히려 어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버리는 것이 죽음일까요? 자살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쇼펜하우어에 해맑은 따르면 정답은 해탈입니다. 그대로 나와버리네. 이 해탈을 통해서 살고자 하는 맹목적인 의지의 현상을 포기하고 이 의지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자, 즉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살고자 하는 의지의 현상을 포기하고 스스로 의지의 방향을 전환시킨 사람이지만 일반적인 자살자는 생활 전체를 의욕하면서도 이 살고자 하는 의지의 현상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여 자기를 타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쇼펜하우어처럼 오해를 많이 받는 철학자도 드물 것 같아요. 이 젊은이들에게는 자살을 부추겨 놓고 정작 자신은 노환으로 별세한 무책임한 염세주의자. 자살을 부추긴 건 아닌데 그런데 해석을 잘못한 거지 사실은 그죠? 이 쇼펜하우어는 자살을 권하거나 부추긴 적이 없어요. 이 자살을 금기시하는 종교적 논리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해서 자살을 찬성한 건 아니죠. 오히려 여기에 대응해서 자신만의 논리를 세워요. 이 자살을 금지할 대안적인 좀 더 바람직한 논리. 자살은 이 비참한 세계로부터의 참된 구원이 아니라 외관적인 구원일 뿐이므로 자살은 참된 구원을 위한 최고의 윤리적 목표에 도달하기를 거부하는 도피다. 그렇죠. 도피입니다. 자살은. 그죠? 자살을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죠. 그 현실로부터의 도피라고 생각해요. 그죠? 인간이 고민에 휩싸여 완전히 절망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의욕의 본질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 목표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다. 더구나 인간은 의욕 그 자체이므로 이 의욕이 헛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한 후에도 결코 이 의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이런 의욕의 발현임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결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하기까지는 참혹한 절망과 온갖 사사로운 혼란으로 줄곧 고통을 당하게 된다. 자살하는 사람은 의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의욕의 현상을 폐기하는 사람이다. 즉 자살하는 사람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명을 끊는 것일 뿐이다. 그렇지만 그는 인생의 내적 분열을 충분히 경험한 것이며 생명을 버리는 고통이란 살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고통에 상응한다. 자살은 일종의 실험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자연으로부터 대답을 듣기 위해 던지는 질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즉 자살은 인간의 존재와 의식이 죽음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실험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실험이다. 그렇죠. 어리석은 실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왜냐하면 대답을 들어야 할 의식 그 자체까지도 제거해버리기 때문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53분, 55분을 다 돼가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텍스트 두 번째 장 쇼펜하우어의 예술론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